지난 7월, 저는 이곳을 찾았었습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곳을 다시 방문했죠. 돌들이 무수히 흩뿌려져 있는 어느 산 중턱. 이곳에 타임머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죠.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오늘날의 과학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한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긴 시간에서 인간이 등장한 시기는 고작 2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에 빗대어 보면 끝에서 겨우 0.004%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 인간이 자신의 수명의 몇십만 배,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연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사소하게 지나치는 돌들이 과거 어느 날, 어느 순간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베일제라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유명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곳 영월을 방문하고 있죠. 높고 아름다운 산지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사실 5억 년 전에는 바다였습니다. 오늘은 그 흔적들을 찾고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최덕근 교수님의 도움을 얻어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이제 영월군에 속하고요. 오늘 우리가 관찰할 내용은 약 5억 년 전 전후에서 이쪽 영월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이제 답사할 건데, 첫 번째 관찰할 장소는 거의 4억 8,500만 년 전 네. 어느 얕은 바다였던 곳이에요. 여기는 주로 석회암이 주로 많이 쌓인 곳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갈 곳은 거의 이제 5억 년 전에 해당하는 지역이니까 여기보다는 한 1,500만 년 정도 빠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깊은 바다고 옛날에 이제 삼엽충이 아주 많이 살았던 그런 시기에 삼엽충이 살았던 시대예요. 네. 세 번째 갈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석이 많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얕은 바다고 아까 그는 깊은 바다였잖아요. 네. 그 중간에 해당되는 깊이에서 쌓인 퇴적암을 오늘 관찰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삼엽충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그곳의 재미있는 볼거리는 무엇인지, 숙소는 어디인지와 같은 간단한 여행 정보를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할 과거로의 여행에도 몇 가지 정보들을 미리 알면 큰 도움이 되죠. 그 정보는 바로 암석을 읽는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암석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하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란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건 화성암은 전혀 안 보니까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쌓였다는 뜻이잖아요. 쌓게 만드는 매질이 뭐냐면 물이 가장 많고 바람도 쌓게 하고 또 빙하도 쌓게 해. 그렇죠? 근데 보통은 물이,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관찰할 것은 다 바다에서 쌓인 암석들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퇴적암은 퇴적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쌓이게 되었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빗물이나 바람에 암석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이것들이 강 하류 등에서 차곡차곡 쌓여 오랜 시간 강한 압력을 받아 암석이 된 경우입니다. 이것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암석 성분들 중 몇몇은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되면서 다시 결정화가 되어 바닷속에 침전하기도 합니다. 소금물이 증발하면 소금이 남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껍데기를 만들어 살아가는 바다 생명체들이 죽으면서 이들을 이루던 껍데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퇴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암석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각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역을 이루던 바다의 생물들 때문에 만들어진 생물학적 퇴적암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의 대부분은 석회질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소금을 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NA하고 CL이 있기 때문인데, 네. 그거 말고도 뭐 마그네슘, 칼슘 뭐 많이 녹아 있거든. 네. 근데 그 중에서 생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CA, CO2 뭐 또는 SO4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만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CA하고 CO2인 거지. 야. 그래서 결국 그놈들이 바닷물에 있던 것들을 자기 몸에
이제 부착시켜서 골격을 만들어요. 근데 결국 이놈들도 죽으면 그다음 활동이 없어지니까 이 석회질 골격들이 이제 부스러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조개 껍질 같은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개들이 조개 껍질을 만들 때 아주 작은 벽돌을 쌓는 형태로 쌓아요. 근데 오. 그 벽돌을 쌓을 때 이걸 서로 붙게 하는 게 유기질이야. 오. 쉽게 말하면 콜라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런데 이놈 살아있을 때는 그게 이제 튼튼한데 죽으면 어떻게 돼? 유기질은 쉽게 녹아버리잖아. 녹아버려. 그러면 그 작은 벽돌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셈이 되죠. 그것들이 쌓여서 만든 게 석회암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인 캠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사이에 형성된 지층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지층의 성분이 대부분 석회암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이렇게나 많은 석회 퇴적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약 5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번성한 골격을 만드는 바다 생명체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약 90% 이상의 석회암이 이 시기에 바다 생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석회암을 재료로 쓰는 현대 건축의 기반 물질인 시멘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 베일제로 시작하는 이번 답사 장소인 영월도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암석을 봤을 때 지식이 없이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색깔이랑 크기. 크기. 물론 이제 거기에 구성 성분을 알게 되면은 되는데 일단 구성 성분은 내가 여기 석회암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CaCO3. CaCO3. 여기 것은 일단 색깔이 여기서 보면 언뜻 봤을 때 무슨 색깔이 보여요? 일단은 지금 눈앞의 암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갈색, 흰색, 그리고 희미하게 섞여 있는 검은색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암석의 색깔이 하얀색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생물들의 유해도 같이 쌓인단 말이야. 네. 이 유기물질 같은 것도 처음에 쌓여요. 오. 근데 유기물질이 쌓여도 그 바닷물에 산소가 많으면 산화돼서 다 없어져 버려. 그 유기물들이요. 유기물들이. 그러면은 색깔이 밝아져요. 밝은 색은. 없어지면 근데, 밝아지는 그렇지. 거군요. 왜냐하면 유기물이라는 것은 주성분이 뭐예요? CHON이잖아. 네.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압력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만 남아가지고 색깔이 어둡게 되겠지. 검은색으로. 예.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퇴적암, 이 석회암, 특히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이다.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많은 환경이다. 알 그렇게 수 생각할 있고, 수 있군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다. 그럼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고 네.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유기물일 수도 있고 또는 광물 성분이 좀 뭔가 다른 거면 또 다를 수도 있어. 오. 이게 그런 것을 알려면 좀 더 자세히 이제 연구를 해야겠지. 좀 더 이제 광물의 성분에 따라서 그렇죠, 색깔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실제로 이 암석을 가지고 가서 현미경에서 관찰을 해야 해. 이것도 박편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 암석 박편을. 그러면 이게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이곳에서 관찰되는 퇴적암들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퇴적암이 밝은 색을 띠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형성된 바다는 산소가 풍부한 얕은 바다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는 공기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바다 표면과 만나면 공기 중의 산소가 조금씩 바닷물 속으로 녹아듭니다. 표면에서 녹아들기 때문에 산소는 깊은 바닷속에는 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닷속에 산소가 풍부하려면 그 바다는 얕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는 얕은 바다 환경에서는 바닷속 미생물들이 유기물로 이루어진 생물의 사체를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열과 압력을 받은 유기물들은 점차적으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 생성된 석회암은 유기물이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밝은 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깊은 바다는 얕은 바다와는 다르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사체와 같은 유기물들이 분해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기 쉽습니다. 이처럼 암석의 색깔만으로도 암석이 형성될 당시의 환경을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갱이를 한번 이제 볼 텐데. 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알갱이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지. 아주 고운 입자들로 만들어진 어. 암석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밑에 암석하고 지금 위 암석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봤을 때. 이 위의 암석들은 뭔가 이런 진흙이 만들어진 암석 같은데 여기 이 암석은 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모래 그런 느낌의 질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여기는 줄무늬가 있잖아. 예, 맞아요. 줄무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줄무늬가 없거든. 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이 알갱이들이 작지만 보여요. 아, 보여요. 요것들은. 네. 근데 여기는 알갱이들이 안 보이지. 네. 매우 고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거와 차이점은 뭐냐면 알갱이 크기가 있다는 거거든. 아,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갱이를 쌓으려면 그 알갱이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파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걸러내잖아. 아. 이게 가벼운 것들은 더 멀리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육지로 올려버리거나 그러는데 네. 요놈들은 그 적당한 깊이에, 예를 들면 파도가 치면 파도가 밑에를 교란시킬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파도의 바닥이라고 그러거든. 파도의 바닥. 위에서 파도가 치면 파도가 막 저 100m까지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예. 적당한 깊이까지만 주는 거야.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파도의 파장의 2분의 1 깊이까지만 영향을 줘.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m 되는 파도가 있다. 그럼 5m까지만 흔들 수가 있어. 5m 모래를. 밑에는 못 흔들어. 그러면 이 5m 정도 되는 곳에 바다의 바닥을 흔들잖아요. 네. 그러면 가벼운 물질들은 더 밑으로 보내버리고 적당한 크기의 것들이 남게 되는 거지. 가끔 서해와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바다를 가보면 썰물을 때의 해안에 마치 파도와 같은 모양으로 생긴 바닥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생기는 원인은 파도에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에너지의 전달인 파동의 개념을 설명할 때 주로 수면파를 예로 들곤 합니다. 파동은 실제 매질은 이동하지 않지만 매질의 진동 에너지가 옆 매질에 영향을 주면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말합니다. 관중석에서 만드는 거대한 파도를 예로 들면 파동의 전달을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수면파의 매질인 물은 사실 위아래로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원형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동하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때문에 수심이 얕아지면 원형으로 진동하던 물 분자들이 밑바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진흙과 같은 고운 입자들의 퇴적물들은 더 깊은 바다로 떠내려가거나 해안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때문에 퇴적암의 구성 물질의 알갱이 크기를 알므로써 당시 바다의 깊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성분이 모래라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진흙이라면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알갱이의 차이가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 그렇군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 네. 지구의 역사로 보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러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들이. 암석의 구성 성분과 색, 그리고 알갱이의 크기를 통해 암석이 형성될 당시의 바다의 환경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수록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암석의 정보는 사실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색깔, 알갱이, 그다음에 구성 성분. 구성 성분. 이게 그다음에 관찰하는 게 뭐냐면 이 여기서 보면 이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있거든. 근데 그걸 전문 용어로 하면 퇴적 구조야. 문이라고 하면은 더 이해하기는 쉽잖아. 예를 들면 저 말씀해 주셨던 줄무늬가 있는 거와 거나 물을 이렇게 그렇지. 줄무늬가 있는 거와 줄무늬가 없는 것도 다르잖아. 그러네요. 그게 퇴적 구조야, 사실. 퇴적될 때 뭔가 다른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줄무늬가 있는 것은 뭔가 쌓였다고 하는 층상 구조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밑에 있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줄무늬가 안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보면 이건 점토라고 그랬잖아. 점토요. 그럼 점토는 어떤 부분은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점토는 일반적으로 물이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 반면에 모래의 경우는 물이 빨리 잘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니까 요런 것처럼 환경이 조건이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재료에 따라서? 그렇지. 만들어지는 양식이 달라요. 그렇군요.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입자가 고온 구조를 지닌 점토에서는 줄무늬와 같은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나는 반면 입자가 상대적으로 굵어 물이 잘 빠져나가는 모래로 만들어진 퇴적암의 경우에는 줄무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반에 새겨진 줄무늬에서도 당시의 바다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관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어울림, 위층과 아래층의 어울림을 관찰해야 해.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찰한 거 뭐냐면 이 모래처럼 돼 있는 것 같다가 줄무늬가 있다가 모래처럼 있다가 줄무늬, 그러니까 이게 어울림이야. 아, 근데 이게 만일 하나로만 딱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구분을 해줘야 하거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런 또 해석도 해야겠지.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다섯 번째 관찰할 거고 여섯 번째 관찰할 건 이제 화석. 화석이요. 화석이 나오면 네. 좋은 점은 뭐냐면 시대를 명확히 알 수 있지. 아, 이 생물군이 살았을 그렇지. 시대를 이제 그렇지. 이게 확보하게 바다니까, 할수 있으니까. 바다니까 분명히 어딘가 화석이 있었을 거거든. 근데 화석이 이렇게 아주 쉽게 보여주진 않지만 일단 그 여섯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퇴적암을 관찰하면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군요. 암석의 색, 알갱이의 크기, 구성 성분, 암석에서 나타나는 무늬, 암석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어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석의 시대를 특정해줄 가장 강력한 증거인 화석. 소개된 6가지의 흔적들을 알게 되었다면 지층이라는 이름의 고대 도서관을 입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활용해 영월 지역에 분포한 암석의 데이터를 수집해 과거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과 만들어진 시기, 만들어진 형태와 한반도를 구성했던 판의 이동 경로와 같은 지식들을 합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알아보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곳 베일제 단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서 당시의 환경을 되짚어봅니다. 지금 이쪽 그 단면은 나이가 한 4억 8,500만 년 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볼 수 있는 암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방 본 암석과 예. 여기하고도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줄무늬가 안 보이잖아. 네, 안 보여요. 바로 그것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 지금 저쪽에 있는 암석들을 보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 있는 암석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각선 위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실제 여기는 이것도- 좀 더 아래에 있었던 암석들이. 그렇지, 아래에 있는 암석이야. 실제로 여기에서도 그런 이 층 구조가 안 보이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 줄무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네, 슬슬 보이는데. 아까 거기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네. 여기도 약간 이제 줄무늬가 있는 거야. 교수님 근데 지금 여기서의 이런 줄무늬를 봤을 때 네. 줄무늬도 보이지만 지금 보면 암석 사이에 뭔가 이런 균열이 보이잖아요. 그게 균열이 아니고 실제로 그게 층리야. 아, 이게 층리군요. 그게 층리예요. 여기에서 보이는 요것들이 층리. 그럼 이게 줄무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아. 그게 퇴적 구조 중에 하나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줄무늬가 보이잖아. 네. 이 줄무늬하고 나란한 건 다 층리예요. 이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것들은 층리라고 할 수가 있지. 네. 층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암석의 그 구성 성분이나 뭐 구조가 달라지면 우리가 그걸 층리라고 불러요. 어떤 선 구조가 보이면 층리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선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뭔가 그 구성 성분이든 색깔이든 뭐가 색깔이든. 변했다는 걸 의미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층리라고 하는데 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야외 조사를 할 때 비슷한 환경에서 쌓인 암석들의 뭉치를 뭔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문곡층이라고 사실 부르고 있거든. 퇴적암이 쌓이는 환경은 어느 기간 동안은 되게 비슷할 거 아니야. 비슷하죠. 그랬을 때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암석의 뭉치, 그걸 층이라고 그래요. 이 영월 지역을 크게 보면 5개의 층으로 나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각각이 쌓인 환경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서 여기에 끼이는 암석들은 비슷비슷한 암석의 종류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문곡층인데. 여기가 문곡층이군요. 요것부터 아까 우리가 끝까지가 이제 문곡층이에요. 여기는 주로 석회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줄무늬가 잘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줄무늬를 붙여주신 그렇지, 거군요. 그렇죠. 보면 여기가 가장 나이가 많거든. 아,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캠브리아기야. 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오르도비스기야. 오르도비스기. 바로 우리가 이 그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거지. 와. 이 무슨 얘기냐면 저 전신주 있는 부분이 예. 바로 그 캠브리아기하고 오르도비스기 경계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바로 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바닥에서 찾은 화석이 바로 오르도비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화석이거든. 와. 그걸 여기서 찾은 거죠. 암석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당시 환경의 특성을 알고 화석으로부터 시대를 알아내 이들을 역사의 순서대로 맞추는 연구. 어찌 보면 지질학은 마치 퍼즐 맞추기에 최고의 난이도로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 맞추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화석입니다. 여기가 골짜기가 돼서 정확하게 경계부를 보지는 못하지만 예. 저기 있는 암석과 여기 있는 암석이 다르거든. 아, 지금 여기가 경계면이군요. 경계면이야. 바로 여기에서 그 화석을 찾아낸 거지. 그 화석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가 시대가 4억 8,600만 년에 해당되는 지점이 여기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저희가 되게 4억 8,500이라고 그랬잖아. 예, 예. 그러니까 한 100만 년 이상의 거리를 우리가 내려온 거지. 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지질학에서는 암석의 나이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연대 측정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층의 암석들을 간단하게 연대 측정을 해 나이를 알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곳 일대의 암석들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우라늄이나 뭐 이런 방사성 광물이 하잖아. 퇴적함에 그런 게 드물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건 석회암인데 석회암은 방사성 원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잖아. 물론 쇠설성 퇴적함에는 있겠지. 근데 그 암석의 나이는 뭐냐면 그 암석이 쌓일 때 나이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게 굴러내려온 거니까. 그렇잖아. 그쵸. 여기 5억 년 전에 쌓였다고 해도 그 광물은 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와서 쌓일 수 있으니까. 맞네요. 그러면 그 20억 년 전 나이가 나오니까 그렇겠네요. 잘못된 거지. 이게 퇴적하면 그런 식으로 나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암석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했을 때 나이를 알아낼 수 있는 암석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화성암이 제일 좋죠. 화성암이요? 화성암은 그 만들어질 때 딱 그 고정이 되는 거니까. 오. 그러니까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화성암밖에 없어.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변성암만 해도 다른 시기를 갖고 있잖아. 물론 변성한 시기를 알아낼 수는 있어. 변성한 시기를 알아낼 수 있지만 언제 쌓였나는 걸 알아내려면 화성암밖에는. 하나의 예로 여기를 나이를 뭐 4억 8,600이라고 그랬다. 네. 이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그 전에 이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분출한 화산암이 있으면 좋아. 화산암은 그때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게 쌓인 곳이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화석이 나오면 이게 4억 8,600만 년이다. 거기서 나이를 알아냈으면 우리도 그러면 4억 8,600만 년이다. 여기에 갖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 그렇군요. 세계의 지질 환경을 조사하다 보면 어딘가에는 화성암이 형성될 시기에 쌓인 퇴적암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퇴적암 속 화석의 생물이 살던 시기를 화성암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통해 알아낸 다음 다시 이 화석에 기록된 생물을 활용해 같은 생물 화석이 나오는 지층의 나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지질학 관찰 자료들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화석이 지층의 나이를 맞춰줄 키포인트인 이유이자 지질 정보라는 퍼즐 조각의 최종적인 가이드라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5가지의 특징으로 이 당시의 환경과 퇴적 조건과 다양한 것들을 알아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지표로서 그 화석을 말씀해 주셨던 게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씀. 나이를 모르면 스토리를 읽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화석이 중요한 것은 아마 역사책에서 페이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일종의 책갈피네요. 그렇잖아. 그렇지. 삼엽층이 페이지 역할을 해주니까 요거와 저것은 다른 시기에 쌓였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베일제를 뒤로 하고 조금 더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찾은 곳은 분덕제라는 이름의 골짜기 언덕이었습니다. 베일제보다 약 1200만 년 정도 더 과거에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분덕제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곳에 있는 암석의 나이는 한 5억 년에 가까워요. 5억 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봤던 것보다는 1200만 년. 1200만 년 정도.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아까는 좀 얕은 바다였잖아요. 네. 이 깊은 바다에서 쌓인 그런 그 암석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삼엽층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네. 찾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이곳을 깊은 바다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일전에 살펴본 암석을 읽는 방법을 통해 왜 이 지역이 깊은 바다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약간 얕은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 사암 같은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예. 여기는 대부분이 셰일드. 그렇지. 깊은 데서만 볼 수 있는 가는 입자의 알갱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쉐일이라고 하는 것들 네네. 그런 종류 암석을 볼 수 있어요. 산소랑 이제 맞닿는 산소가 부분이 없는 없으니까. 여기는 산소가 거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예. 그런데 이쪽 지층을 살펴보다가 조금 특이한 구조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실하게 휘어있는 돌의 모습.
습곡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암석을 보면 네.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이렇게 휘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습곡이에요. 습곡. 이 습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암석이 이렇게 휜 걸 우리가 습곡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네. 예전에 그 미서부에서 네.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 굉장한 크기의 습곡 단층 이런 걸 봤었는데 여기는 좀 작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규모임에도 예. 불구하고 예. 우리가 습곡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군요.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보면 네. 이쪽에서 휜 다음에 다시 꺾어 올라가잖아. 그러게요. 약간 V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 그게 이제 습곡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암석들이 습곡을 이제 많이 받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역에서 습곡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곡이 나타난다는 것도 당시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어줄까요? 습곡도 결국 이 판고반이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 있던 퇴적암들이 결국 밀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치 엿가락처럼 이제 휜 경우에 습곡이 만들어지죠. 이 엿가락이 부러져 버리면 단층인데 네. 이것들이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휘면 우리가 습곡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깊은 곳이어야 해. 그래서 왜냐면 얕으면 약간 잘 부러지는데 깊으면 온도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좀 부드러워져서 그렇지. 암석이. 우리가 엿을 오랫동안 놔두면 축 늘어지는 것처럼 여기 것들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습곡에 대해 배울 때 습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횡압력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습곡이 보다 더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층이 횡압력을 받는 장소가 지하 깊은 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얕은 곳에 위치한 암석은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 비해 온도와 압력이 낮아서 주변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깊은 곳의 지층은 상대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높아 얕은 곳의 암석보다 좀 더 무른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마치 엿가락처럼 잘 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덕재의 단면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했을 시기에 이 지역 안반 전체가 횡압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로 보아 판과 판의 충돌은 분덕재의 퇴적암이 형성되고 난 한참 뒤의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조금만 더 이곳에서 나타나는 암석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암석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네. 우선 특징이 뭘까? 우선 색깔부터 보면 네.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일단 전반적으로는 약간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 검은색이죠. 같아요. 예. 예. 알갱이 입자를 보면 네. 이 알갱이가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여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로는 256분의 1mm보다 작은 건데 그 느낌이 안 오잖아. 아이스크림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스크림이네, 아이스크림. 그 정도 크기. 아주 이게 엄청 가늘대는 정말 미립자. 미미야. 그 다음에 색깔로 보면 이제 검은색이 있고 약간 하얀색도 줄무늬가 있잖아요. 네. 하얀색은 방해석 알갱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굉장히 가늘어. 그러네요. 줄 간격이. 굉장히 가느네요. 물론 다 석회질이긴 하지만 검은색 부분에는 점토 성분들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런 부분은, 요런 것들은 순수하게 방해석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검은색을 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그 부드러운 부분, 피부나 살감 뭐 이런 것들. 육질부가 이 사이에 있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탄화가 돼서 검은색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성분을 분석해보면 탄소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탄소 성분이 나오죠. 많지. 이게 좀 더 짙어지면 석탄도 될 수가 있어. 구성물질의 70% 이상이 유기물질이면 석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나머지가 있다고 해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일단 검은색이 많다는 얘기고 네. 유기물질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산화가 안 됐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가 아주 적을 정도로 깊은 바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검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산소가 적거나 아예 새카맣면 무산소도 가능해. 그리고 가끔 보면 여기에서 이제 화석이 나오거든요. 이게 화석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생물이 조금 살 수 있을 정도의 산소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러한 선구조가 이렇게 잘 남아있다는 얘기는 생물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생물이 많아서 만일 구멍을 파면 이러는 게 살아남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그렇군요. 가는 줄무늬가 있다는 이야기는 산소도 적고 생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 그런 정도의 깊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0m 이상 수심은 깊은 그런 100m 곳이라고 할 수가 정도? 있죠. 예. 그렇군요. 암석에서 모든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역으로 이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거. 이게 보통 때는 이런 것만 쌓이다가 그 검은 부분만 쌓이다가 이따금씩 간헐적으로 폭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쓸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분덕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암석의 특징으로 왜 이곳이 과거 약 100m 이상의 깊은 바다였는지, 생물의 수는 왜 적었는지, 심지어 과거에 일어났던 폭풍과 같은 자연현상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암석들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이용해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깊은 바다에서 나타나는 특징만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곳은 사실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여기 M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거든. 이게 지금 분덕지예요. 이쪽 지금 이 소나무 있는 데 것은 3억 년 전 암석이. 지금 5억 년 전 암석이 3억 년 전 암석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단층은 엄청 큰 단층이야. 쉽게 말하면 이 도로를 남북으로 경계로 해서 네. 이쪽 암석은 3억 년, 이쪽은 5억 년인데 5억 년께 3억 년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군요. 이거 그냥 밀어붙여서 불러줘서 올려야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길이 만들어진 거는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어떤 협곡 사이로 길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그런 셈이 될 수도 있지. 우연히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반으로 갈려지는 이런 계곡이 나온 거네요. 그래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질학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야. 그러니까 이 지도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 내가 4, 5년 걸렸다고 그랬잖아. 이걸 이해하는데. 진짜 이거 그러니까. 한 장 그리는데. 이거 한 장 그리는데. 와. 근데 이거 한 장 그리고 나니까 스토리를 막 많이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네요. 이게 없으면 아무 얘기도 못해.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대륙 규모의 판의 충돌 규모가 되어야지만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교수님과 연구팀이 약 5년에 걸쳐 이곳 영월 곳곳의 암석을 확인하고 또 이들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활용해 여러 지질의 시대를 엮어 만들어낸 이 지질도는 교수님과 연구팀의 학문적 성과의 집대성이자 이곳 영월의 과거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지질도의 정보를 통해 이곳 분덕제가 약 2억 년의 시간을 단절하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지역이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네. 보니까 여기 있는 영흥층부터 저 삼방산층까지의 저 교수님께서 표기한 저 어떤 지층의 네. 색깔과 구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영흥층 쪽은 약간 좀 밝은 색인데 그렇죠. 삼방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네. 깊으면 깊을수록 약간 그런 의미를 표현을 네, 했어요. 산소가 이제 낮아지면서 암석이 어두워지는 걸 표현한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벽돌 무늬는 예. 일반적으로 석회암을 표현하는 무늬거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석회암 종류가 많고 이런 것들은 석회암이 좀 적은 거야. 이게 삼방산층은 사실은 석회암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좀 깊은 데라고 표현을 했고 예. 거기는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 벽돌이라는 게 약간 네. 상징적인 거네요. 뭔가 그렇죠. 우리가 지질학에서는. 우리가 시멘트를 벽돌로 만드니까. 근데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표현해. 와. 반면에 이제 이쪽 3억 년 전 암석을 보면 예. 좀 이쪽은 자갈이 들어가 있는데 노란색이면 조금 육지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건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 그렇군요. 하천에 의해서. 하천에서 만든 지질도의 완성에 가장 중요한 암석의 정보. 그 마지막 단추를 찾기 위해 저희 답사팀은 다음 답사지를 향해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마지막 갈 곳은 네. 이제 정말 화석이 많이 나오는 곳.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화석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혹시 보는 이제 뭐 구독자들이나 네.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의 내용을 약간 바탕으로 삼엽충을 좀 찾을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구든지 와서 찾아갈 수가 있죠. 정말 많이 기대해요. 네. 사실 삼엽충은 바다에 살고 있고 바다에 살고 있으니 바다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직관적일 텐데 저희 답사팀은 공길이 근처에 작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약 4억 9,400만 년 전의 바다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를 보통 15.5도라고 하거든. 아마 그 당시엔 좀 18도 뭐 이렇게 됐어요. 3도가 많다는 거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극지방에 빙하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적도가 그만큼 더 뜨겁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생각보다는 작다는 뜻이죠. 네. 여기는 아마도 육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잘 살고 아마 그 바닷가 가까운 곳에는 해조류도 많았을 거야. 해조류들이 그 식물의 역할을 대신했을 테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정말 육지에는 육지. 암석, 그렇죠, 흙덩이 그렇죠. 이런 것도 없었을 때네요. 그렇죠. 야.
교수님께 이곳의 과거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답사의 종착지인 공길이의 마찰이 단층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이가 대략 4억 9,400만 년 전인데 네. 그 당시는 여기가 얕은 바다였다는 거죠. 퇴적층이 쌓이면서 그 가운데 이제 삼엽충도 화석으로 남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면서 이 지역이 엄청나게 변형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처럼 높은 산에 옛날에 바다 퇴적물들이 남게 된 거죠.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삼엽충이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죠. 그렇군요. 내 생각엔 여기의 수심이 한 50m에서 100m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소도 그렇게 아주 부족하진 않고 네. 얕은 바다처럼 생물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생물들이 화석이 잘 되었던 거예요. 얕은 데 있으면 생물들이 막 해집고 다니면서 다 없애버리잖아. 예. 근데 여기는 비교적 깊어서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이 잘 남은 것 같아요. 돌들이 깨져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사람들이 아마 와서 네. 많이 찾았을 텐데 한번 찾아보지 뭐. 이런 돌들이 이렇게 검은색인 이유는 산소가 이제 부족하다는 그렇지, 증거인 거죠. 그렇죠. 여기의 특징이 예.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밀리미터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밀리미터보다도 작은 것도 있고 밀리미터보다 작은 게 1mm, 있어요? 2mm짜리가 많아. 생물의 크기가 적다는 것도 산소량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야. 산소량이 많으면 혹시 이거 뭔가요? 찾을 수 있어. 교수님께 이곳의 화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탐사를 진행하던 도중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균열인가요? 여기 하나 있다. 작은 거. 있죠. 예. 탐사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비록 작지만 분명하게 화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눈이 좋은 사람들은 보일 거야. 요거. 약간 네모 형태, 약간 동그란 거.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맨눈으로 잘 안 보여. 돋보기를 봐야 해. 그래서 내가 돋보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돋보기를 한번 봐요. 내가 줄게. 이건 좀 어린 삼엽충이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린 조금, 친구예요? 그러니까 좀 작네. 더. 야, 보통 큰 건 한 1cm도 찾을 수 있는데 예. 와. 요거 길쭉한 거. 이거요? 요거 삼엽충의 마디. 그러지. 우와. 그러네요. 삼엽충의 마디. 삼엽충 전체. 일부 마디. 마디 하나 그러네요. 떨어져 나온 거야. 야.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한 10마리 이상 있어. 여기에. 20마리일지도 몰라. 뭔가 보이죠? 그러네요. 조금 더 좋은 거 찾을 수도 있어. 우리가 여기서 한 1시간쯤 찾으면 예. 한번 더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어. 와. 좀 거짓말 못하면 내가 여기서 아마 100만 마리쯤 콜렉션 했을 거야. 왜냐면 어떤은 하면 막 수백 개가 있는 것도 있잖아. 네. 계속해서 탐사를 진행하던 도중 옆에 있던 큰 안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게 큰 녀석을 말입니다. 이거 교수님 이거 미들 아니에요? 미들 중간? 그렇지. 와. 그렇지. 이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와. 이건 몸통. 그러니까 와. 몸통. 진짜 몸통. 커요. 이거 한 몸통. 이만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중간 허리. 그렇지. 그 중간에 마디 부분이야. 약 5cm 가량으로 추정되는 삼엽충의 화석. 이곳 공길이 마찰이층의 답사에서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공길이의 마찰이 층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이 이곳을 보시면 삼엽충 전체에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삼엽충의 허리 부분의 모습이 화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이런 안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반은 기본적으로 입자가 고운 셰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반인데요. 산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삼엽충의 원형이 화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엽충을 실제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지역은 옛날에 좀 약간 깊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도 적고 그러니까 생물들이 크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작은 삼엽충들이 많이 매몰이 됐기 때문에 네. 화석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죠. 이런 태백 지역에 있는 삼엽충들을 연구하시면서 어떤 걸 알아있나요? 예전에는 이 영월이나 태백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몰랐는데 예. 그 삼엽충을 발견함으로 해서 5억 년 전에 영월 지방이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한 10년 정도 됐다고 했죠. 교수님께서 여기를 완벽하게 좀 알아낼 수 어느 있었던. 정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나름대로. 예. 만약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여기에서 이제 후학들이 이런 지층을 좀 더 연구하고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를 들면 각 시대마다
이 땅덩어리 모습이 어떻게 변했고 예. 그러면서 또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제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 오늘 이렇게 같이 탐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캄브리아기로부터 오르도비스기까지의 과거 약 5억 년 전의 스토리를 한반도가 만들어질 시기에 이루어졌던 그 장엄하고도 멋진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선도하는 카오스 사이언스의 팀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최덕금 박사님과 함께 이곳 강원도 영월을 탐험하면서 그 스토리들을 얽어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증거들을 만나봤습니다. 5억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일생에 비해서는 정말로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저 안반 속에 있는 어떤 작은 증거들을 모아서 이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탐사를 마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견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지질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과학의 하나의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월과 그 맥을 나란히 하고 있는 태백에서는 도대체 과거 어떤 지질학적 이벤트들이 일어났으며 이들을 모두 관통하는 한반도의 생성에 관한 증거들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